왜냐하면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요. 요새 말로 가풍, 가풍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손주들한테 매우 칭찬받으실 그런 문화적 소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신 것 같아요. 왜냐면요, 내 입에서 또 몸에서 풍기는 인문학적 향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분 여기 보니까 관상을 보니까 대기업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고 돈도 조금 버신 것 같고 그래서 사회 경제로 여유가 있는데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논어 한 글자 몰라가지고 좀 창피한 적도 있죠. 지방돈 못 써가지고 어디 산소에 가면 행세도 못하고 그런 적이 많아요. 제가 뼈저리 느껴요. 저녁에 한양시 문중 대종의 일도 하면서 그야말로 묘소 제사진을 많이 가는데 절할 줄도 모르고 충분히 읽을 줄도 몰라요. 그건 옛날 전통 문화잖아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아들, 손주에게 계승이 됩니다. 왜? 전통 문화는 계승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성남 지역에는 어떤 문화가 이게 첩첩이 쌓여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성남에 도시로 이사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미국식의 버드나무향 의식구조를 많이 가지고 계실 분도 많아요. 그잖아요. 외지에서 와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나름대로 여유있게 사는 분도 있는데 성남에는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인문학에서는 세 가지 사상이 있어요. 천지인이라고 하늘, 땅, 사람 이걸 연구하는 것이 동양에서는 삼재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알아야 돼. 하늘, 천문, 그죠? 그 다음에 이 지리는 땅의 이치,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이제 인문. 그러니까 인문에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전통문화사에서는 유학이죠. 유교. 사서오경을 포함한 삼강오륜. 그 삼강오륜의 가치가 할아버지들 담배나 피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의 저 문화에도 층이 있는데 이 층위가 있어요. 땅에 저렇게 다양한 것이 있듯이. 성남에도 지역을 땅꺼풀을 이렇게 한번 벗겨보면은 지금은 이제 아파트 신도시죠. 그럼 한꺼풀을 벗기면요. 한꺼풀을 벗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조선시대에는 이 성남 서울공항 좀 놀아서 봉은사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옵니다. SRT를 수서역을 지나서 낙생역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조선시대 목장터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목장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훈련하는 군사훈련터입니다. 강무장터라고 해요. 그러다가 1970년대 80년대 제가 경기대학 출퇴근을 잠실에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논밭이었어요. 그러니까 농경지였죠.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 들어오고 서울공항 들어오고 해서 지금의 문화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지역도 이렇게 지층이 층위를 이루어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꺼풀을 이제 벗기면서 성남의 옛날 문화를 여러분 인식하는 것은 곧 성남 지역의 전통을 새롭게 인식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물론 이제 김대진 원장 때 특강도 한두 번 했습니다만 그때 20년 전에 제가 예상했던 것이 지금 판교 낙생지역 도로공사 지역 이쪽이 완전히 상전벽해가 돼가지고 오늘날의 ICT 도시가 되버렸더라고요. 네, 끝마무리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변하고 치료 환경도 변하고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도 바뀌잖아요. 지금 원주민은 몇 안 계시고 전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새로운 이 땅을 점령했다는 말은 안 씁니다.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차지하면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 거냐를 이런 문화원의 교육을 통해서 이전에 있던 사고방식에서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새로운 인간 문화 집단을 만들어 가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애로하지 마시고 파크장에 가서 골프도 치시고 또 이런 학교에 가서 문화운동을 하면서 서로 사귀기도 하고 또 같이 커피도 잡수면서 아파트 땅값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문화 이야기, 역사 이야기, 또 장래 문화 이야기 여러 가지 주제가 많잖아요. 성남지의 독립운동 이야기, 성남지에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살았을까. 그럼 나는 지금의 나는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왜?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나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를 흠모할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나가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문화의식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느냐. 예? 요새 뭐 주권 지민 문화인데 이미 여러분은 주권 재민입니다. 예? 민씨는 아니죠. 아니지만 주권 재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만큼 깨어있는 우리 국민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것은 일찍이 문화, 요새 뭐 K컬처니 방탄소년단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사 20년 만에 우리가 부르짖던 세계 문화와 비슷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이제사 서양 사람에게 먹히게 됩니다. 서양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인류인데 이제사 동양적 가치가 서양인과 이렇게 일치되거나 융합하는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K컬처라 해가지고 융성하고 이것이 문화 산업으로 돼서 CT 산업이 돼가지고 컬처 테크놀로지라 해서 CT 산업화 돼가지고 오늘날 문화 산업이 엄청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잖아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뭐 굿즈를 하나요? 그런 그 여행 상품들이 부진하게 팔리고 외국인들이 그거 사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놀리잖아요, 놀래. 우리는 그냥 지나고 마는데 글쎄요, 이게 유행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현상을 왜 일어난지는 참 저도 분석 중인데 그것은 물론 또 뭐죠? 그 먼충이죠. 뭐 기생충인가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 영화 기생충 맞죠? 기생충인가? 무슨 충이야. 그 서민들의 삶 이것이 세계 보편적인 시민의 의식하고 맞물리는 거야. 그래서 이 의식의 가치의식의 공유현상이 세계 시민과 일어남으로써 우리 한국 민족 옛날에 뭐 심리 지배를 받는 그런 뭐 조센직이라 하고 어쩌고는 그렇게 더 씌워졌던 민족의 껍질을 제대로 벗겨보니까 아 이거 사는 사람들이 살만나게 사네. 문화도 알고 특히 예절을 알아요. 우리 여기서 나오는 사람과 사람 서양에서 에티켓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예의가 있는 문화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만나면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절을 안 하지만 인사하거든요. 요즘은 뭐 아파트에 살아도 쳐다볼 정도니까 이게 문제죠. 네? 안 쳐다보잖아요. 이게 문제라. 사람이 사람을 서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기들 보면 먼저 인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네? 받기만 하지.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특히 여기 언니들 누나들 말이요. 손주들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 동네 야 이 동네 하니까 인사상이 박더라. 그 사람만 하네. 이게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지. 이? 아파트 뭐 생칠 잘하고 한 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가니까 이런 동네가 사람이 따뜻해. 서로 인사하고 악수해주고 배려해주는 문화야. 야 이게 살만한 삶의 공동체죠. 안 그래요? 느낌이 안 그래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들도 많고 머리도 휘고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손주들한테 먼저 인사하세요. 옆에 젊은 30대한테 인사도 요즘 안 하더만 싸가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데 참 어려워요. 안 받아줘요. 이게 문제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드나무 문화거든요. 이게 버드나무 문화다 보니까 법칙이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키게 하면서 사회 윤리를 만들어버린 거야, 미국 사람들. 그래서 이 법이 지배하는 것이 우리는 예의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예절 문화가 유럽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식한 거예요. 아, 이게 새로운 가치네? 상가어른이 호랑이 담배 때 피우는 그런 사랑받는 문화가 아니네?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치이네? 이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야 캐대언인가 뭐 그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골든가 그 노래가 있잖아요. 뭐예요? 자기 존재의 가치 아름다움을 노래한 거 아닙니까?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70대 나이에 맞게 60대 나이에 맞게 50대 나이에 맞게 지나간 과거의 삶은 어떻든 간에 지금 지금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걸 깨달으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강요합니다. 아까 김대진 원장님 그런 말씀 하신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사실 너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저 자식도 놔두고 일단 너 자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노노도 읽고 맹자도 읽으시고 여행도 혼자 가지 마시고 물론 여행 가서 많이 싸웁니다. 부부간에 손잡고 해서 가시고
잠잘 때 마주보기 힘들면 약간 손은 잡되 등만 돌리고 자는 문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이제 뭐 잘 싸우진 않습니다만 이제 침대를 따로 자는데 그래도 일단 잘 때는 서로 마주보고 자. 공을 뭐 귀찮아 죽겠지만 그래도 미우나 공우나 헤어지는 것만 낫잖아요. 헤어져봤자 별 볼일 있어요. 이 나이에 뭐 돈이나 바라보면 모르지만. 그런데 미우면요 없잖아요. 친구도 그래요. 동네 사람 미웠잖아요. 그 각도를 조금만 이렇게 돌려서 바라보세요. 이게 좀 달라 보여요. 제가 성남문화원 25년이 왔는데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니까요. 제가 황공인 무지로서이다. 그렇잖아요. 즉 나를 알아준다. 그죠? 우리 이제 이 나이에는 인정받고 싶잖아요. 과거에 잘 나갔는데 이제는 뭐 수희 아저씨, 저도 교수님 아저씨 해보면 뭐 기분 이렇게 나빠요. 근데 우리는 직위 문화, 체면 문화에 적응돼 가지고 과장이다, 국장이다, 뭐 이사다 이렇게 안 불러주면 이상해요. 그죠? 다 미국에는 다 미스터, 미시즈로 다 불러부르고 끝나는데 우리는 층위가 있어. 층위. 상하, 고제가 있다고. 유럽어는 미스터 앤드 미스 이것만 있잖아요. 이게 편해. 아저씨란 말 해도 괜찮아. 우리는 근데 아저씨라면 이게 모자 이렇게 멋있게 쓰는데 아저씨는 기분 좋아야 한다고요. 그래도 뭐 춤도 좀 추시겠네. 이처럼 내고 춤추는 건 최고의 멋진 인생이에요. 저는요 이 나이에 우리 김대중 박영기 원장님은 소리는 잘하더만 자꾸 치는 말 내가 40대를 따랐는데 흥이 있는 남자야. 근데 우리 대진이 원장님은 피곤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내가 젖었어. 어깨에 너무 젖었어. 빨리 벗어야 돼. 이거 잠자리 너무 좋아하더라. 피곤해요. 저도 잠자리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몰라요. 저분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 다 이재명이, 김태년이 다 키운 사람이에요. 성남의 제약운동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지? 좌파가나? 그런 건 싫고 다 분석해보면 좌파는 아니에요. 그래도 좌파는 아닌데 조금 사회주의 물이 좀 들었어. 대학 시절에. 왜? 그때는 군부정권이 이기려니까 저기 뭐 하여튼 혁명가들 공부를 많이 했죠. 저도 조금 했는데 저는 중도 좌파입니다. 중도 좌파. 왜냐하면 저는 6.25 때 우리 집안이 공산주의에 겪었기 때문에 형님들 할아버지들 다 다쳤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뼛속부터 반공주의 사상가예요. 인정할 수 없어요. 주체사상을 지랄이고 나는 인정 못해. 함께 사는 사회가 중요하지. 그렇게 이제 자랐는데 성남에 오면서 경기대학 다니면서 수원 화성 이렇게 공부해야지 뭐 내용을 자세히 하면 여러분 졸릴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수원 화성을 연구해가지고 30년간 연구했어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되는데 조금 기여한 사람. 그다음에 이 남한산성 제가 35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책자 하나 냈는데 이제다 책을 하나 냈는데 남한산성이 이제 눈에 좀 보여요. 할 게 많아. 그래서 남한산 연구를 지금 조직해가지고 법인을 만들고 있는데 누가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왜? 하나님은 저를 살려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은 살겠죠. 어때요? 피부가 많이 탱탱해졌습니다. 원래 쭈글쭈글했어요. 항암 치료하니까 뭐 얼굴이 뭐 행편없죠. 지금 뭐 하느냐? 삐까꾸도 신으셨는데 맨발 걷기 꼭 하세요. 분당에 우리 성남 누구야? 신상진이도 내가 남한산 운동할 때 같이 한 친구들이야. 근데 얘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말이지 목에 힘이 좀 들어갔는데 그래도 옛날에 있어서 목은 힘을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뭐 예를 따라서 열심히 한 거고 전부 다 남한산성 남사모에서 키운 시민운동가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고방식으로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낮은 자세 백성과 더불어 그런 우리가 의식을 가지며 살았거든요. 예. 못나고 못 산 사람들과 함께 살자. 그런 철학이 몸에 배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저대봐야 안 움직여요. 예? 그리고 주권체면이라는 말도 한 번 보는데 이 내 아이들을 딱 해먹어버리네. 누군가가. 예? 여러분은 주권 제 김시대에 살았잖아요. 삼김시대에 살았죠. 예? 이제는 제대로 된 주인이 시민이 국민이 주인이 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스스로 이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문화의식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철저한 기초의식에. 그러면 성남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성남의 저 문화 저 지층에 깔려있는 문화를 좀 알아야 그래도 어디 가서 커피 잡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시 그런 이야기를 오셔들어서 문화학교 가면 있다더라 같이 데려오시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설하고
제가 그동안 이 지역에 와가지고 공부한 내용의 일부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시간인데 아까 두 분이 20분 뺏어 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 아까 판교 이야기했는데요. 신통합니다. 판교가 1400년대 1392년에 이제 개경에서 고려에서 한양으로 청도하잖아요. 그래서 한양 도성을 쌓고 이제 요 남경이 서울인데 한강 이남의 고려시대 행정구역을 바꾸고 뭐 도로를 새로 뚫으면서 이 판교 낙생 이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이 판교하고 낙생 지역을 역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해보고 싶습니다. 판교라는 지명과 낙생이라는 지명, 그리고 이 지명에는 어떤 문화적 역사적 유적이 있는가를 좀 관찰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사 전공자입니다. 좀 드물어요. 경제사람 뭐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뭐 공학 박사도 아니고 인문학 박사인데 교통로 이 길 따라 문화가 보이고 경제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화연구가로서 조선시대 교통로를 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MBC나 KBS 등등에 보면 옛길 방송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종종 이제 방송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50대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종. 저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네요. 그래서 이 교통로를 따라서 판교 낙생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교 낙생 지역은 고려시대는 일단 제외하고요. 조선시대 이성계가 신도시를 만들고 서울 도시를 만들고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정종 때 개경으로 환도해요. 그러다가 태종 이방원이가 다시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조선시대를 개창 중후해 나가는데 그때를 전후해서 이 양재동에서 이 지금의 낙생지역으로 오는 길이 하나 뚫려요. 그것이 이 양재 낙생대로라 그래요. 또 하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롯데월드 있는데 송파 거기가 이제 한양에서 오면은 한양대학을 지나서 송파진을 건너가지고 송파장터에서 이쪽으로 이제 요 삼각지역 지금의 판교 IC라고요? 판교 톨게이트 그쪽으로 만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삼거리라고 그래요. 주말거리 삼거리. 그래가지고 용인으로 가가지고 경상도로 충청도로 전라도로 가는 그 중요한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에서 그걸 인후라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죠. 인후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상하게도요. 이 당시 인구가 한 영조 때 조사해 보니까 인구가 한 5,000명 살았더라고요. 낙생 판교 지역에. 많이 살았죠? 강주 전체가 5만 명인 시대에 5,000명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산 겁니다. 그 다음에 정조 때 인구 조사를 해보면 남한산성 인구가 한 4,000명 됩니다. 네, 많이 살았어요. 저기 강주 지금의 하남 신도시 그 교산지역 개발한 지역이 옛날 강주 신도시였는데 남한산 쌓고 나서 이동하잖아요. 남한산성. 그리고 수원시도 저쪽에서 있잖아요. 수원 신도시 하면서 이사를 오는데 약 1,000호가 살아요. 4,000호 정도, 4,000명도 살아요. 비슷하죠? 4,000명. 그래서 그런 조선시대 새로운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재 낙생대로와 또 하나의 송파대로 이 두 대로가 크게 형성되면서 이 판교 낙생지역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의 길목이니까 사랑이 보이죠. 사랑이 보이고 그 지역에 요새 말하는 뭐 상업 정도는 아니지만 주막거리가 생기고 원이라고 하는 원터가 생기고 교통 중앙에 사신들이 지방으로 오고 가는 그런 낙생역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교 낙생지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저력이 쌓여서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5년 전에 제가 예약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낙생 판교 지역이 그러면 어떤 역사적을 가지고 있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이제 궁궐에만 있으면 좀 짜증나고 힘드니까 햇볕째로 사냥을 많이 와요. 청계산, 또 여기 광주 산 넘어 문영산 이런데 사냥을 오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서울공항부터 시작해서 판교 낙생지역까지 임금님들이 와서 뭐 하느냐, 군인들 요새 말로
좌군우군 해가지고 매를 날려가지고 매를 쏘는 그런 그 매사냥도 하면서 군사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있어요. 세 번째는 조선시대 강무 정금원 교장이라고 해서 정금원 목장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판교 낙생지역은 첫째는 교통의 요충지요, 두 번째는 목장터였어요. 그리고 군사훈련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 다를까 삼국시대 한산 백제시대에도 좀 이렇게 조사해보면요, 여러분 뭐 대학 시절에 문무대 교육받으러 가신 분도 있겠지만 문무대를 포함해서 행정학교가 있었잖아요. 남한사가래. 그 행정학교 그 터가 백제 한성 시대에 요새 말하면 군사훈련장이에요. 대열 또는 사열했다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한강 이남에 넓은 터가 지금 송파 지역에서 여기까지밖에 없잖아요. 하남 저쪽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남쪽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 수원 쪽으로 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조 종조 때는 화성 개발 때문에 그 중요한 교통로가 됐지만 조선시대 초기에는 송파대로가 중요한 삼남지경,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파대로가 발전하고 송파대로 주변에 송파장을 포함해서 많은 그 상인들, 조선시대로 말하면 상인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및 사회 경제가 발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죠.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크게 개념으로 머리에 두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임금님이 이 낙생역 앞에 와서 요즘 말로 다른 지방에 가다가 숙박을 해요. 숙박. 어디를 가다 오느냐, 세종대왕릉을 참배로 왔다가 이리 지나가다가 여기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낙생역 주변이 뭔가 막사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지금 행궁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근데 지금 뭐 이 땅 파면서 아무도 조사도 안 하고 다 묻어버리고 뭐 있는데,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낙생역 앞에는 임시 행궁 수준이 아니면 뭐가 있었어요. 빠오달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빠오달. 빠오달이 뭐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는 원래 판교 늘 판자에다가 다리 교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 판자로 만든 다리다. 그런 어원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록에 보면은 조선시대 태조 1396년에 그 종림이라는 스님이 판교원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왕래하는 사람들을 구휼했다, 구제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이 길목에는 이 되게 절을 많이 지어가지고 절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중생들을 밥도 해주고 숙박도 해주는 게 이제 전통이에요. 근데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니까 그런 걸 다 없애잖아요. 그런데 그 전통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판교에는 판교원을 지어요. 그 판교원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구휼했다. 구휼했다. 구제했다. 병들거나 아픈 사람들 도와줬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판교가 있는 지역은 운중천, 지금은 운중천에 낙수인고 흐르는 지역에 이제 하루가 있는데 이것이 탄천으로 합류해가지고 한강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운중천이 만나고, 그러니까 용인에서 내려오는 큰 천이 탄천,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당천, 운중천 등등 여러 가지 지류가 흘러가지고 탄천에서 만나서 내려가는 건데, 운중천하고 탄천이 만나는 그 교류 지점에 낙생 지역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그리고 태종 13년에 임금이 강물을 위해 강주 판관인 노상신하고 함께 도로를 수리하고 탄천교가 꺾여서 무너지는 바람에 뭐 이런 익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파괴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아마 탄천교가 있었는데 이때는 나무다리 가교로서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교라는 말이 이런 데서 유리한 것입니다. 판교는 탄천변에 위치해가지고 임금이 사냥할 때나 강무할 때, 사냥은 그야말로 이제 수렵하는 것이고, 옛날에 삼국시대나 고려나 조선시대나 임금이 되게 지방 순례를 많이 가는데 절개를 해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민정시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무는 군사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주 탄천변인 낙생지역에 유숙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머물른 장소를 주정소라고 그래요. 주정소. 그러니까 잠시 머무르면 소주정. 잠시 술잔 먹는 거 있죠.
그다음에 대주정, 하루 숙박하는 것은 대주정이 있어요. 주정소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기지역, 경기도 지역에서 강무 군사훈련하고 강교 탄천에 이쪽에서 주무셨다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양녕대군이나 효령대군과 함께 매사냥을 하고 저녁에 탄천 다리에서 숙박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천 앞들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낙생고 주변 그 다음에 지금 어디죠? 거기 무슨 학교죠? 그 무슨 파큐구 있는 쪽까지 그 지역까지를 군사훈련 내지는 숙박했던 그런 자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종 때까지 그러니까 태조부터 시작해서 태종, 세종, 성종 때까지 15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사냥이라든지 열병, 요새 말로 군인을 사연하는 거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름도 수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앞이 목장이 살고지 목장이에요. 전공 목장이라고 이 살고지 목장은 약 한 500마리 정도의 말을 키웠어요. 그 한양대 앞에 중랑천이죠. 그 중랑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지금 서울 우유가 있나요? 그 중량교 있는 데까지가 그러니까 요새 면목동 그 목자가 들어가잖아요. 면목동 이 지역이 그 오클 뒷산인 무슨 산이죠? 아차산 그 계곡 있잖아요. 거의 전부가 조선시대 살고지 목장터입니다. 조선 왕조의 국왕이라든지 군사용 말을 500匹를 키웠던 것이니까 규모가 매우 컸던 조선시대 최고의 병조 관할, 요새 말로 하면 국방부 관할 목장터입니다. 조선 왕조는 요새는 그 당시에는 이제 말이 미사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군수산업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살코지 목장과 연결해가지고 아마도 정금원이라는 것에 말을 키운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시작됩니다. 의정부의 낙양 목장하고 세 군데 수도권에 목장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살코지 목장과 연결된 것이 탄천 주변 그러니까 탄천에 한강 만나기 전에 그 뭐죠? 봉우사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가 전부 당시 목장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탄천에 이런 주변에 가교를 설치해가지고 탄천변에 다리가 생긴 것이 판교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천이나 판교의 지리적 여건은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판교원, 낙생역,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판교참이라고 해서 파발마가 가는 파발참까지 생겨요. 그래서 교통의 취락, 교통마을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지도서에 나타난 이 당시 인구를 분석해 보면 여러분 그 자료집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이 당시에는 이제 돌마면하고 낙생면이라고 했어요. 돌마면과 낙생면이라 했는데 돌마면은 상동리, 하동리를 구성해가지고 인구가 약 1,400명, 약 2,400명 정도? 약으로 하면 약 2,500명 사람이요? 합계. 낙생면은 1, 2, 3, 4, 5, 6 해가지고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약 580명, 5,800명 정도가 판교 낙생지역에 살았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교통의 요충이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 지역에서 살았다는 그런 교통 취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교 낙생지역을 통과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재 낙생대로가 형성돼 가지고 사람과 물자가 왕래하는 중요한 국가 산업 동맥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 낙생지역이고 낙생대로예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물론 이제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거쳐서 이 도로는 개통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조선시대 초기에 양재도가 형성되고 양재 낙생대로가 발달하면서 이 지역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 낙생대로를 개설할 당시에 고려시대에는 이 낙생역을 안엄역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안엄역이 조선시대 와서 낙생역으로 바뀝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건 생략하겠고 고려시대에도
역참이 생겨가지고 이 낙생 지역은 광주도라는 요새 말로 이제 지방철도 전격인 광주도의 찰방이나 역승이 소속돼가지고 15개 역을 관할하는 곳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안암역 양재동에 관철있는 양재역입니다. 그리고 이 고려시대에도 역시 영서역을 포함해서 청파역, 노원역, 평고도 이런 여러 가지 역이 있고 광주에 이르는 길이 양재역, 봉안역, 덕풍역, 경안역이 있는데 이 판교 낙생역에는 안암역이 있어가지고 양재 낙생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낙생역은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려시대 안암역이 조선시대에 와서 역로를 개편해요. 개경 중심에서 한양 중심으로 전국을 X자형으로 지방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 행정 문서를 보내야 되는 측면, 또 사신들이 오가는 접대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X자형으로 시내 쪽에서 부산으로, 목포 쪽에서 아우지 쪽으로 다 이제 한양을 경유해서 이제 지나가게 되겠죠. 그런 이제 교통로를 만들면서 역참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강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큰 것만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강진을 통해서 사평호를 지나서 신원 주막거리를 통해 가지고 청계산 아래가 신원이죠. 낙생역을 통해서 이렇게 쭉 여기를 해서 남쪽으로 가는 하나는 이제 송파대로로 해서 이렇게 오는 이 두가 있고 여기가 만나는 것이 삼가 주막에서 삼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삼거리 주변에는 낙생장, 남한산성의 남한산성장, 그 다음에 송파의 송파장 해가지고 이 지역의 물산이 생활 필수품이 보여요. 장이 서고 그래서 이제 교통적인 측면과 생활 물자가 교류되는 그런 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영남대로를 동래로라고도 하는데 판교점을 통과하고 험천을 통해서 여기를 거쳐서 부산 동래까지 가는 이 길목에 또 이 판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아마 한때는 수레를 제작해서 이 길을 갔다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역마다 4대씩 수레를 배치해서 잔물 여러 가지 생활물자를 수송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서 이 낙생 판교 지역이 교통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맨날 교통방송 들으면 달려내 고개 한데 한 5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내 고개는 그 당시에는 천천현이라고 그랬어요. 천천현. 냇가를 뚫어서 고개를 만들었다. 달래는 명칭은요, 다른 명칭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봉수제도의 하나에 우리 달래내 고개 A쪽에 보면은 천림산 봉수터가 있어요. 제가 분당 이사 오면서 발견한 것이 두 번째 사업 중에 하나가 천림산 봉수터 조사, 그 다음에 복원하는 일입니다. 지금 뭐 복원해가지고, 원래는 봉수박물관을 전국 최초로 만들기 꿈이었는데, 어떻게 문화원장님들, 시장들이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땅까지 샀는가 모르겠는데, 왜냐면, 교육기관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아니라 다를까, KT 통신이 분당에 와 있잖아요. 조선시대 봉수는 국가를 유지하는 국가 보안통신이거든요. 그런데 하필 KT가 혹시 청계산 올라가다가 천리산 봉수에서 용인의 보계산을 보시면 그 딱 라인에 KT가 있어요. 그 라인에 있더라고요. 그 우연이 아니겠죠. 지리적인 뭔가 인연이 있어가지고 KT 통신이 거기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 봉수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광주 천천연 봉화대를 통해서 남산 목력산으로 가는 봉수로에 있어요. 거기 최초로 천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세히 여러 가지 지리서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천천의 유래를 보면 다리내현이다 또는 월천현이다. 그래서 이 한자를 잘 풀어보세요. 도달할 딸 말미암을 이 마침내 현 도달하여 마침내 언덕에 이르렀다. 자, 서울의 양재를 지나서 첫 번째 만나는 언덕이 천림산 있는 그 고개예요. 상적동인가요? 그 고개예요. 그래서 마침내 도달해서 했다. 그래서 다리내라는 순우리말이 다리내예요. 다리내. 그래서 한자를 하니까 월천이 되고 달래는 고개가 됩니다. 한자를 하니까 달래가 됩니다. 단오자.
5천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시간을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천천년 도로를 개설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안일할과 태종의 무덤이 헌능이 있잖아요. 헌능이 있다 보니까 이 무덤에 뭐 맥을 자른다 해가지고 이 개통을 하면 되네 안 되네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태종 때부터 시작해서 세종, 문종, 성종 때까지 논란이 일어나. 그러나 묘의 주맥도 중요하지만은 그다음 이제 풍순이 사상은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싸웠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통행도 중요하다 해서 박석을 깔고 자갈 같은 깔아가지고 박석공예라 해서 그 천천년 도로가 개설되면서 낙생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송파대로 조금만 있었죠.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도로가 개설하면서 낙생, 천천년은 주민들과 일본 군인들이 왕래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형성돼가지고 오늘날 낙생도로가 된 것입니다. 이거 시간을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재 낙생대로의 의미는 지금의 입장에서 재조명해 본다면 경기도의 인후, 목구멍에 해당하는 교통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도성에서 한강길을 지나서 신원, 달래로곡에 판교점, 험수를 지나서 용인이나 충주로 이어지는 삼남의 인구와 물자 경제들이 유통되는 중요한 교통로요. 또 사신들이 국가사신이나 일본 사신들이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교통로와 사회로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생역은 서울을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건너서 낙생역을 통과해 가지고 용인 금령역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것이고 또 송파대로는 이렇게 청색으로 탄천을 경유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는 게 지점인데 시간 진행상 낙생역의 특징만 낯선 거지만 역사적으로 많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 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생소합니다만은 간단하게 역이 뭐였는지 조선시대 역참은 우역이라고 해요. 우체부 다니는 우자에다가 역이라는데 원래 파발이 생겼을 때 파발의 역은 발참이라고 했는데 통상 역참은 오늘날 역을 통합해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낙생역이 누가 근무했느냐? 낙생역에 사는 사람들 역에 하급 관리를 할까요? 역리가 있었고 역노비가 있었고 기타 뭐 신부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충 보면 크게 역리, 역의 행정심을 담당하는 아전이 하나예요. 아전. 그 다음에 역노비도 남자 종은 역노, 여자 종은 역비라 해서 역노들이 이렇게 편성되는데 낙생역에는 약 10명 정도의 호구로 역노비가 근무했다. 요새 말로 자비역을 했겠죠. 역리는 행정을 벗고요. 3, 4, 5 정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역리는 행정상 사신 접대라든지 공무소 전달 업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공무소 전달 업무만 공부해도 한창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시골이나 사랑방에 교지를 포함해서 호구대장이나 집안 대대로 물려오던 그런 문서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보면은 대개가 교지가 많고 그 다음에 호구대장, 호적대장이죠. 그런 게 조금 있고 또 뭐가 있을까? 호패, 요새 뭐 신분증, 호패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시골이나 또 댁에 있는 고무서 중에 이 역자가 보이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역자가 보이면. 네. 저는 평생 이것만 찾아다닌 사람이고 평생 일본에 가서도 20년 만에 일본의 고무서를 찾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도 없는데 일본에 고베 신칸센터 고베를 지나면 가토군이라고 해서 가동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 딸랑딸랑 열차를 타고 시골에 갔는데 큰 대자 문무자 쓰는 이름이에요. 대문이라는 그 할아버지 집안인데 그다 내가 갈 때 70노인이었으니까 지금 90 넘어서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그 집안에 말이죠. 아니 경상도 김천역이나 저기 포항 지역에 있는 송라역이 있는데 그런 꿉꿉한 그런 지역에 역에 인구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100장 5,000명의 명단이 있어요. 그걸 보면 제가 포복절도 안 하겠어요. 그때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지금 살아있는 거지. 평생
평생 찾아야 되는 문서가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에 가실 때 그래서 제가 한 200만 원인가 그 당시 돈으로 주고 복사해 왔는데 지금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불나면 제일 먼저 그것만 갖고 나가. 항상 문 밖에 준비할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연구하는 우리들은 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집안에 또 시댁에 이런 문서가 역자만 보이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커피 깎아도 안 돼요. 뭔가 한번 박물관한테 기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수라는 것도 근무에 처음 들어보죠. 일수 찍는 게 아니고 일수라는 일종의 학교 같은 데만 급사하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벨 누르고 커피다 급사하는데 급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일수다. 양반 세종 기록에 보면 양반 일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일수란 뭐냐면 급사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사신 접대라든지 오고 하는 걸 맞이할 때 심부름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이제 근무했다고 명단에 나오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낙생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낙생역은 강무를 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머무는 곳이다. 주정소다. 낮주자, 머무를 정자, 마소자. 주정소다. 이게. 그러니까 잠시 머무러 술잔 먹으면 커피 같은 거 먹으면 소주정. 그다음 하룻밤 자면 대주정해서 아마 이 낙생역에는 앞들에 강무를 한 다음에 아까 강무 뭐라 했어요? 군사훈련. 군사훈련 하려면 임금이 조선시대는요 지방에 그 강무하러 많이 갑니다. 사냥하러 많이 가면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냥 가다가 세자나 누구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쏴잖아요. 요새 뭔 드라마가 나오지? 네, 기억이 안 나. 왕의 남자는 안 나. 왕가는 남자 거의 안 나오죠? 사냥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세자, 태자 죽이려고 하거든요. 임금 직접 쏘는 게 아니고 신하가 쏘는 거죠. 죽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특히 뭐 후궁 중에 뭐 있잖아요. 왕이 세습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 죽여야 사니까. 후궁이 시켜가지고 임금이. 그러니까 임금은 후궁의 눈꼬리에 꼬리치는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이게 문제야. 되게 꼬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 간에 만날 때 매력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딱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볼 때 매력. 우리 세 번째 분은 배우자를 만날 때 뭘 보고 선택했어요? 뭐가 매력 있어요? 수줍어 하시네. 야, 아직도 수줍어해. 아, 좋아. 수줍한다고 해서 살아있어. 여성비가 뭘 보고 남자를 이 사람이 내 남자 됐어요? 느낌이 그 당시. 뭐 그런 거 있었나요, 그냥? 부모가 시키기 짝짓기 간 거야? 아니 그 나이는 아닌데. 그 옆에 좀 더 젊으니까 뭐 보고 선택했어? 사고방식이 민주적이야. 깨상도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버리분들은 민주적이지 않아서 그래? 물론 경상도는 원래 완고하지. 유교적인 그 속성이랄까 본성 요소가 강하긴 강해. 그러다 보니까 고지식한 것이 아니라 전통 고수형이죠. 그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융통성이 좀 덜리죠. 아무튼 그러나 며느리를 매우 사랑할걸 그 양반들은. 왜? 아들 낳아줘야 되니까. 소중하지. 보배지. 웃고 계신데 뭘 보고 선택했어? 인물 보고 했을 거예요. 인물에 뭘 보고 말하면 일 넘어갑니다. 우리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뭘 보고 배우자를 선택했어요? 전 돈 보고 설정했어요. 돈 보고? 돈이 보입니까? 돈이 보여? 여성분이 배우자가 뭐 사업을 했나 보죠? 장인어른이 돈이 많았습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있네. 아니 배우자 보고 결혼해야지 장인 보고 결혼해. 장인이 되는 게 좋겠네요. 어때요? 저런 사이 좋아요? 골 잡아? 역시 그 남녀간의 매력은 어딘가 사랑의 맹점에 빠져야 선택하죠. 그 우리 사랑의 맹점이 아니죠. 뭔지 뭐 끌리는 거. 그리고 우리 매력이 뭔가 끌려. 그리고 이제 성격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언어, 말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이에 이제 배우는 게 있어요. 배려하는 마음, 배려심, 공유하는 마음. 끄덕거려 준 것만 해도 우리 남성네들 사모님이 용돈 많이 준 거예요. 저도 뭐 출신이 전라도라서 무뚝뚝하게 짝이 없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글자 많이 압니까? 그저 새끼 밥 먹으면 장땡이지.
오늘도 어제도 내가 묘소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챙기지라고 호미질하면서 나를 키웠는데 나는 먹고 1년이 돼도 3년이 돼도 한 번도 안 하고 있으니까 꿈에 자꾸 나타나 이 영감들이. 영감이 원래 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난 그럼 데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부르냐 부르지 마시라고 말이야. 나 꼬단다고 전화하고 왔는데 몰라 또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라는 거는 죽어도 뭐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람들 계산 않고 자식 키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따지고 계산하면서 부모 봉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게 이제 유교 문화에서는 그런 게 뭐 사실 없었는데 뭐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안 하긴 하고 마이크 없고 강의 이건 뭐죠? 교본 없이 수업을 해야 제가 재밌게 해요.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얽매요. 내가 70평생 뭐 어떤 배우고 체험한 삶의 이야기를 해야 사랑이 뭔지 부부간에 어떻게 꼬시는 건지 지금까지 이 나이에 잠자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술을 가르쳐야 재밌지. 졸지 않지. 아니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서면 서게 하라 이거 교육을 공부해야지. 안 그래요? 맞아요. 사람을 어떤 거예요? 이건 최고 좋아하는 조한노 씨? 좋아. 조한노 씨요? 네. 조한노 씨요? 좋아. 노태우 좋아. 경화? 하주. 네. 노세 노자가 아니라 교환노. 인생을 참 즐기게 사실 것 같은 느낌. 네. 어떻습니까? 배우자 선택할 때 가장 결정적인 뭡니까? 아주 그냥 뭐 제대로 손목 한번 못 잡아보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목 잡는구나. 들켰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부모 짝지어 좀 한 거야. 참. 그러니까 뭐 성격이 뭔지 알겠어요. 그냥 사는 거지. 우리 어머님은 15살에 시집왔고 12명의 아들, 딸을 낳았으니까 2년마다 한 명씩 이 사이가 나쁘있어. 그런 어머니가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뭐죠? 여기 뭐라 하지? 고관절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절대 넘어질 때 이건 안 다치면 근데 여기도 또 파기 다쳐. 고관절. 근데 고관절 다치면 6개월에서 1년이면 가시더라. 왜? 헛것이 보니까 잡다가 넘어지는 거잖아요. 기력이 세하고 그러니까 항상 붙여서 다니시도록 해요. 그러면 성남 문화원이 받쳐주느냐? 그건 아니야. 그러나 알고 죽는 거하고 모르고 죽는 거는 인격이 달라. 이 무덤에서 하관이 되면 무덤에 얼굴 색깔이 달라. 성남 문화원 마크가 찍혀있을 정도로 문화원의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하관 시간을 맞이합시다. 하관을 즐겁게 맞이하는 것도 공부해야 돼요. 저도 요새 약간 우울증이 좀 있는데요. 이 저녁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슬퍼. 사회시. 왠지 이쪽에서 가슴에서 쓸개 같은 게 나오는 것 같다. 약간 왠지 외로워. 그때는 한 잔에 한 잔. 그래요. 마누라 있어도 슬퍼. 왜? 최종적으로 혼자 죽거든.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익숙히 적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놀 것도 놔야 되고. 근데 저는 아직 못 놓겠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시더라고. 5년만 좀 더 살다 오래. 그런 생각이 드는데. 5년이 내 인생을 저는 이제 이렇게 내가 그저 배운 지식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는 돈도 없어요. 강사를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조금밖에 안 주네. 그래도 불러주는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저는 뭐 연금 받으니까 돈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옛날 직접집에서 강의하라고 불러주는 거 감사하긴 하고요. 그래서 제 값을 해야 되는데 낙생역의 중요성만 딱 서비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군사훈련을 하면서 행차로상에 있기 때문에 행차 루트에 있기 때문에 한자적이 보이네요. 주정소 역할을 했다. 낮주자 머무를 정자 다소자. 그 다음에 온행길. 임금이 서울에서 안양이 아니라 온양 그 온행 목욕을 하러 자고 조선시대 임금들은요 무슨 병이 있었냐면 피부병이 많아요. 뭐라죠? 우리 어렸을 때 뭐죠? 여기 뭐는 게 기계충 같은 거 하고 뭐 버짐이라 하나? 그런 거 등창이라 하죠? 요새도 긁으면 파상물 먹으면 고름 생기잖아요. 그런 병이 많았나 봐요. 유난히. 그래서 임금들은 저기 뭐 월정사로 해주로 또 온양으로 수안보 이런 데로 수안보 맞죠? 그런 데로 가고 그다음에 그 지방의 약수물을 이 역마를 통해서 배달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어디죠? 여기 충청도 아시네. 그 초정약수 주는 청주 수안보 말고 또 옆에 그 진천인가요? 그쪽에 초정약수를 실어다가 세종대왕 임금은 그 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좀 오래 사고 문화가 발전했나 싶을 정도인데 제가 잠깐만 이게 마이크로 하는 거야. 이거 치맥기가 있는 거야. 그리고요 70 넘어가니까 당구를 쳤잖아요. 내가 친 거요? 안 친 거요? 뭘 줬는데 그렇게 기대.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제 시도 외우시고요. 그러잖아요. 시도 외우고 좋은 글 문장 있으면 자꾸 외우세요. 외우면 인지 기능이 유지가 돼요. 그 저도 얼마 전에 수정 보건소 가서 체크해봤더니 뭐 글자를 읽고 한 1분 있다 외우래. 깜깜해. 근데 다 외웠더니 30점 만점 안 와도 됩니다. 통과했는데요. 자꾸 한문 시 같은 거요. 예? 춤추면서 시 읽으면서 삑삑이 돌면 좋잖아요. 저는 춤 배우는 게 꿈이었는데 못 배우고 말았어요. 발치야 발치. 그렇게 춤이 노동이 어려워. 춤 잘 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멋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행길에 가면은 이제 임금들이 원양온천에 가면요 임금이 그 요새 말로 하면 목욕탕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저도 다른 사진으로만 봤는데 원행길을 이리 지나갑니다. 송파에서 이렇게 지나가요. 학생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주에 있는 영릉 세종대왕릉을 참배할 길에도 했다가 낙생리에서 숙박을 하고 또 서로 올라가.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요새 말로 민정시찰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건지 백성들이 사는 걸. 그 다음에 이제 상소 비슷하게 해가지고 격쟁이라는 게 있어요. 격쟁. 징치면서 아뢰옵나이다. 그 다음에 격쟁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항을 또는 구원이라 해가지고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임금이 지방 행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냥도 하지만 지방 순찰도 하고 온행도 하면서 여론 수렴하는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사 사열 후 사열 또는 대열 또는 열무라고도 하는데 사열하고 나서 낙생역이 유숙해서 그만큼 낙생역이 중요한 교통교충지였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유구국 오키나와인가요? 오키나와 쪽에 있는 유구국의 그 국왕이 서울에 올 때 요 낙생역을 통과해서 양재로 해서 서울로 가요. 여기서 머무른 적이 있어요 잠시.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뭔가 우리가 유구 오키나와 여러분하고 문화 일꾼들하고 오키나와의 문화원이 있으면 문화 일꾼들하고 교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적 교류. 여러분도 한번 여행 가시고 우리도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무슨 문화 축제를 한다든지 이따 나중에 아이들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 낙생역을 유지 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매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때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있는 백성들 200여 명 정도를 이주시켜가지고 이 낙생역을 소복시키기 위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를 이주시키기도 하고 또 역마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을 억제하고 또 하산도 지방에 있는 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입거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물자가 너무 많으면 지금의 그 여주 충주에서 여주로 가는 길 있죠. 남한강으로 가는 길 그것을 조운로라 그래. 조운로 뱃사공 그 좋은 선이 있어가지고 조선시대는 충주에서 나락이라든지 벼 또 소연료를 실어가지고 충주에 기억이 안 나네 그 창고가 있어요. 창고를 해서 쭉 해서 한강으로 가서 한강에 큰 용산창에 실어다가 관리들 임금님들 국가 필요한 경비를 쓰는 건데 그걸 이용한 걸 참선이라고 그래. 또는 좋은 선을 이용하기도 해요. 육로가 너무 복잡할 때는 그리고 왕의 남자 그것도 보면 육로로 그 상해가 가는 게 아니고 유배가 가는 게 아니고 아마 서울에 출발해서 배를 타고 여주로 와가지고 육로로 갔을 거예요. 충주 못 깨나? 그렇게 아마 못 깨. 됐을까요? 네. 못 깨. 그 낙생역은 아마 백현동 짜몰도 앞에서 돌마교 사이하고 낙생고등학교 이 주변이 아니겠는가 현재 이렇게 추정이 돼서 원래는 제가 낙생 주변 그 서판교 개발하기 전에 판교 낙생 지역에 교통마을을 조성하자고 그 당시 김병양 시장인가 양 그런 분들에게 건의도 하고 그런데 뭐 결국은 아파트 개발 때문에 밀리나 말았는데 거의 그런 그 초라 문화를 관광지역으로 개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도시를 개발하되 옛날 고같이 마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괜찮거든요. K컬처의 하나로 할 만한 건데 아쉽게도 땅속에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송파대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송파대로상에 큰 송파 진이 나루가 있고 송파 나루가 있고 군사 진지 하나인 송파 진이 있었고 그래서 한강을 오고 가는 사람들은 세례도 나르지만 파수라 해서 오고 가는 사람 뭐 그 당시 간첩이 없었을 거고 수상한 사람
검문 검색하는 역할을 옛날에는 이 나루가 했어요.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검문 검색도 했던 것이 이 나루. 여기 옆에 있는 진짜는 진보 군사시설, 지방 말단 군사시설. 그렇게 해서 한강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서 요 노선에 송파장을 설치했어요. 송파장. 지금의 제가 볼 때는요, 송파장이 어딜까? 가락시장 쪽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가락시장 조금 지나갔어요. 가락시장 쪽, 기억나세요? 옛날에 거기 다녀봤어요? 거기 성남에 오래 사셨나 보네. 저리 올림픽대로 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네. 그 길 있어요. 그러니까 삼전도 쪽이네. 삼전도 지금 쪽이 아니고 못 가서 아래쪽. 네. 그러면 시형 아파트라나? 지금은 뭐라지? 시월드? 뭐라 그러지? 무슨 월드지? 석촌호수 아래쪽. 석촌호수 주변으로 봐요. 그러니까 밑으로. 그래서 응, 석촌호수하고 지금 가락시장 사이 그 언저리로 송파장이 매우 컸는데 조선시대로 말하면 서울에는 이제 경시전이라고 시전이 있었어요. 그 종로 네거리 좌우로 거기에다 물자를 대는데 남쪽 지방에서 오는 모든 물자를 송파장에 모아가지고 서울로 가요. 그러니까 이 송파장이 남도 지방의 농산물을 집산하는 곳이야. 지금은 뭐 모란장이 인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송파장이 굉장히 서울의 시장 경시전에 맞먹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뭐지? 거강꾼이라고 하나요? 거강꾼? 네. 거강.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전대차고이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고 또 저런 장터에는 뭐지? 역모. 그러니까 역참이나 장터에는 국가 역모를 하기 위해서 숨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 이제 역할도 하는 것인데 송파장은 처음에는 5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장이 설 정도로 상설시장화 돼가지고 송파 진가 송파장 주변에는 송파 거주민뿐만 아니라 경상도나 전라도 또 저기 북도 원산에서 명태가 와요. 건포 이런 데가 유통되는 그런 그 상업활동 지역이 송파장입니다. 그래서 송파장하고 낙생에 있는 낙생장, 남한산성에 있는 산성장 이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산에서 나는 물건들, 나무라든지 야채라든지 산나무 같은 거 하고 남쪽에서 오는 물건이 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의 시전상인들이 팔기도 하고 자 국가에서 허가는 시전상인이고 그 다음에 난장이라 해가지고 대야 놓고 길거리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난전이라고 그래요. 난전 상인들에게 물건을 이렇게 대주는 그런 상업활동이 발달하면서 영정조 시대, 특히 정조 시대는 상업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정조 때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규제 철폐를 해가지고 금난 정권이라고 해서 규제 철폐를 해가지고 장사를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송파장이 굉장히 성장해가지고 발달했다는 그런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송파대로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판교원, 아까 설명했죠? 판교원, 판교주막. 판교원 주막도 역시 판교점 옆에 있었다고 보는 건데, 판교원 옆에 있었다고 보는데, 삼거리 주막이라는 말이 있는 거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점 역할 또는 주막 역할, 주막 또는 주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로 주변에는 역참이 있고, 국가가 활용한 역참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 오고 가는 사람들 숙박하는 원이 있어요, 원. 그 다음에 더 하급에 주막이 있어가지고 술 잡수고 또 뭐 먼 거리를 자기도 하고 그래서 주모도 사건이 많죠. 그런 사건인데 그런 그 교통시설들이 있어가지고 일종의 노변치락, 길거리 있는 마을이나 교통치락이라는 것이 판교지에는 낙생역, 판교원, 판교점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치락을 발달한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큰 특징 이 낙생역 판교 지역에는 이 임금님의 지방 순찰 겸 군사훈련 그 다음에 조선시대 초기에까지만 해도 정금원이라는 목장이 있었다. 목장. 근데 규모는 지금 조사를 해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목장터가 지금 그 수서역인가요? SRT 있는 그 수서역에서 서울공항 쪽으로 해서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교 여기까지가 거의 목장터였죠. 처음에는 목장터. 그 다음에 목장터에다가 군사훈련터.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아파트촌으로 바뀐 건데요. 정금원 목장이 있었다는 것에 유리를 하고 많은 임금들이
군사훈련을 할 때 국왕에 직접 참여하에 침입이라는 뜻이 참여한다는 뜻이요. 열무 또 열무는 요새 바로 사열입니다. 서울에 중앙군이 있어요. 훈련도원을 포함해서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와서 여기 와서 군사훈련하는 거예요. 사열. 그 이제 국왕의 권위를 또 군사훈련하는 모습도 보기 위해서 그 열무라고 합니다. 열무도 하고 강무. 그다음에 이제 군사훈련. 여기 이제 기록에 나옵니다. 성종 때인가 아마 나오는데 좌상 우상 나눠가지고 2만 3천 명이 이 판교벌판에 2만 3천 명 정도의 군인들이 청군 자원 나눠가서 군사훈련을. 군사훈련은 뭐를 할까? 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새 말로 무예도보 동지에 나오는 것처럼 제식훈련도 할 것이고 칼 쓰는 것, 창 쓰는 것, 말 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했을 거로 생각이 돼서 지금도 말빠고 소리가 들립니다. 저 아파트 밑에서. 일 정도예요. 군사들의 결집, 부대를 편성해가지고 다양한 훈련을 해서 진법 훈련들로 하고 교장, 군사훈련장을 교장해요. 모화관도 있었고 노량에도 있었고 살고지 여기가 한양대 앞에 그 지금도 살고지 다리가 있잖아요. 설경 거기도 한번 시간 되면 가보시고 정금원이라고 하는데 이 정금원이 목장터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녹양장 중요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거기 어디야 희영 아파트 있는데 올림픽 파크텔 있죠. 그 집은 지역 그 넓은 땅이야. 그 중대면이었는데 거기에도 갑사장이라는 목장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사장 갑옷갑자에다가 선비사자 그리고 그 갑사장 옆에가 갑사창이라는 큰 창고가 있었어요. 그 큰 창고가 없어지면서 송파창이 생기고 송파창이 나중에는 여기 저 지금의 이래동 창곡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창곡동이 생긴 창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오셨어요? 제가 창말 전공자예요. 저는 이제 야망이 뭐냐 그 창곡동에서 임금님이 영교나 정교나 숙종이나 철종이 와서 남한산 갈 때 그리 지나가요. 그 창곡동을 지나가. 옛날 그 육군 행정학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남한산성 옛날에는 뭐죠? 이승만 그 운암로 호를 뭐래 운암로에서 남문에서 올라가다고 본다고 봐요. 그래서 그 스토리 박스 있는 그 지역이 중심으로 해서 매우 중요한 또 여기 판교처럼 거기도 송파참, 윤목참 이런 군사교통시설이 있던 곳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열심히 그걸 어떻게 문화 콘텐츠 할까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주민 축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심에서 아마 판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군사훈련을 이제 그래서 나는 성남에 운동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 중앙아시아의 말모래는 폴로 경기 있잖아요. 폴로. 그 격구. 이런 대회를 세계 대회를 하면 좋겠어. 격구대회. 세계 격구대회 좋잖아요. 운동장도 넓은데 말 타고 치는 거 있잖아요. 공 치는 거. 네. 그 여러분도 말 타고. 저도 이번 7월에 몽고 가서 말 좀 타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 중화아시아는 그걸 폴로 경기를 하잖아요. POLO 폴로 경기. 군사 훈련 안에 그거가 좋은 거 없거든요. 몸을 눕혔다, 섰다, 누웠다, 했다, 막 이렇게 칼치기 하면 누워야 되잖아요. 그런 군사 훈련 하는 그 훈련이 이제 마장 훈련, 무예도부터 나오는 훈련인데요. 그런 것을 겸해서 군사 훈련 겸 또 사냥 겸 했던 이 장소가 판교 낙생 지역이다. 것이고 기록상에 보면 해동지도라는 고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장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점검원도 써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은 아마 훈련도감의 군사훈련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그 역사상이 5.16 군사혁명 후 행정학교 문무대 이따가 지금 최근에 다 개발해가지고 다 이동하고 지금은 아파트로 들어선 거죠. 그렇게 문화 땅 지층이 이렇게 문화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 신도시나 여기 판교 신도시는 그런 조선시대 교통 군사 요충지였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넓은 땅이 있을 수가 없죠. 남아있을 수가 없겠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넓은 물판이 있지? 생각할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이 정금원이라는 말이 이자잖아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정씨와 관계되는데 세조 기록에 보면 헌능과 영능을 오고 갈 때 특히 단오제를 거행하고 나서 정금원 서쪽산에서 세조가 사냥했다 이런 기록이 보여요. 그래서 정금원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어떤 기록에는 이 정자는 동네 정자 써가지고 정금원을 이렇게 한자로 썼고
그래서 원우가 있었던 것이냐? 그럼 원우가 있기 이전에는 뭐였나? 그게 이제 강무장으로 강무장으로 쓴 것은 여기 보면요. 살코지 목장과 연결돼가지고 녹양장, 정금원이 다 연결돼 있는데 군사훈련 장소이면서 대열했던 곳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정금원은 이 갑사장을 폐지하고 나서 정금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파크톨에 있는 목장터가 없어지고 이 정금원 지역으로 좀 이동해가지고 남쪽으로 이 정금원 지역이 목장터 역할을 대신하다가 이제 아파트촌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태종 이성계의 조기 때 의흥상군부여는 군사조직인데 여기에 소속된 말을 기르기도 했어요. 의정부의 녹양장이나 사코지 목장이나 우리 여기 정금원 목장은 군말을 기르는 거예요. 군말. 군사용 말.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군사훈련과 사냥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금원은 그만큼 그렇게 중요해서 여기 보면 성종 6년에 1475년에 군대 사회를 했는데 군대 사회를 하고 나서 사냥을 해요. 매사냥. 매를 날려가지고 총 쏘고 활로 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록에 보면은 좌상군과 우상군으로 나눠가지고 약 28,000명이 군사훈련을 여기서 해요. 많죠? 꽤 많은 거예요. 군사훈련이 28,000명이면. 훈련 후에는 학생들 벌판에 모여서 파오달에서 유수했다 나오는 말이에요. 파오달을 뭘까? 이게 이제 역사적 추리를 해봐요. 파오달이 한자로 이렇게 썼거든요. 파오달이 뭘까? 그러면 퀘스천 마크입니다. 우리 판교 그 해설하신 분들 잘 들어요. 과연 임금이 지방 출장 가면 그 주정소에 행궁 같은 임시 가건물이 있느냐? 숙소가 어떻게 됐지? 이런 이제 추론을 해봐요. 우리 정조임금이 화성 갈 때도 행궁 몇 군데 짓잖아요. 또 영조나 정조도 세종대왕 갈 때 강주 남한산 행궁, 그 다음에 이천 행궁, 여주 행궁을 짓거든요. 근데 지금 건물을 추억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낙생 주변에 행궁을 과연 건물을 지었는가? 제가 볼 때는 가건물을 지은 것 같긴 한데 그 기록은 안 나오는데 파오달 기록이 나와요. 파오달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럼 파오달이 뭘까? 자, 몽고를 생각하세요. 몽고. 몽고 텐트. 그러면 우리 조선식으로 말하면 휘장,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장막. 그 장막을 왜 그러면 몽고만을 썼지 하필? 파오를 설치해서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금원의 위치 어디냐? 아까 우리 좋은 지역 하셨는데 삼전도 아래 송파 수저 지역에서 서울공항 지역까지 분당 일부 들어가서 이 지역이 정금원 벌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넓고 풀이 무성하여 군사를 징집하고 말을 치기에 비교 양호한 곳이다. 그래서 이따 목장터지만 때로는 강구도 하고 친절이라 해서 군사훈련도 하기 좋은 곳이어서 주변에 살코지, 한양대학 앞에 살코지나 청계산 사냥, 낙생역 앞들에서 매사냥하고 사냥하기 좋은 그런 군사훈련의 적합지로 판단이 되는 이런 기록이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나와요. 그래서 판교 낙생은 있기 전에 또 정금원 목장터가 있었구나. 그 목장이 폐지되면서 이제 평지가 됐겠죠. 개갈지가 돼가지고 이제 군사훈련을 해버린 그런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이 땅을 막 서로 개간하고 또 국가에서는 공주나 공주도의 땅을 요즘 말로 지급해줘. 그 공방전 절수라고 그래요. 공방 나눠주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보험사에서는 보험사 시장, 보험사에 필요한 땔감 나무도 여기서 이제 경계에서 그 보험사가 경계를 해가지고 출입 못하게 만들 정도로 보험사를 차지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종에는 점차 강무장도 사라지면서 열무장소로 변하다가 차차차차 많이들 민간인들이 사유지하면서 이 땅이 국가 통제로부터 좀 끝발이 사대부한테 팔리거나 사대부가 점유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기관에서 민간 토지로 사유지화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록에 있는 태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연도별로 강무행 기록, 매사냥 기록, 거가 임금이 행차했다 이런 기록이 청계산, 강주, 살코지, 청계산, 문양산 이런 여러 데서 정금원 벌판에서 사냥했다 그런 기록인데 주로 유수 장소는 숙박에서 좀 낙생역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파우더를 설치했다 이런 게 그만큼 낙생역이 판교 낙생역이 중요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파우달이 뭔가? 자, 그래서 낙생장 앞에서는 아까도 배우면 이제 중복됩니다. 배사장 구경도 하고 사냥하고 명릉행차후에 숙소하고 낙생장에는 일정한 역사 건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낙생장은 매우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이 근무하려니까 행정반이니까 관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낙생장 복원하면 좋겠는데 아직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사라든지 작정이라든지 관도청 노무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있었으고 보여줍니다. 역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소개합니다. 몇 군데만 소개하세요. 역사 건물이 이렇게 경상도 황산역이나 성현역이나 안기역이나 송라역 이런데 이렇게 많은 건물, 아파트 30평 아파트 20개 동이 이상의 건물들이 있어요. 찰방이 머무르는 큰 역에는 20개 내지 60개, 30개 정도의 큰 건물이 있어요. 요새 말로 군청 건물, 시청 건물 못지않는 건물 시설이 있었다는 것만 아시고 샘플로 여기는 전라도 장성역에 있는 장성의 능을 넘어가면 청암역이라는 데 청암역의 역 건물들입니다. 이렇게 많죠. 그리고 이런 것이 길이에요. 옛날 길이에요. 근데 마을들이 있죠. 산이 있죠. 배산 임수 형태로 이 앞에 이제 뭐 진남로가 있고 출입문, 외산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동원이 있고 내동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행정부는 역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마을관도 있죠. 마당. 그다음에 사신들이 머무는 여기 객사라고 이 안에도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고 수원 화성의 경우는 수원 영화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재역을 정조임금이 수원 화성을 건설한 이유고 현용원 행차하기 위해서 양재역을 영화역 수원 지금 장안문 쪽으로 옮겨요. 그게 영화역이에요. 영화역 규모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도 뭐 한두 명이 아니야. 여기 높이가 130명 정도 있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크죠? 뭐 영대가 12명이고 뭐 이렇게 많이 108필. 영화역 하나 그러면 이제 조그만 낙생역 같은 건 한 10필 정도밖에 6필에 10필 정도밖에 없고 찰방이 머무는 큰 관할한 역은 이렇게 100여 대의 말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관광 이런 부족 건물인데 한번 볼까요? 그 지도가 남아있어 다행히. 수원 영화역도라 해가지고 나와있죠? 영화역도. 화성성역 여기에 남아있어요. 그럼 아쉬운 거는 옛날에 우리 성남에 돌마면이나 낙생면 옛날 지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대동여 지도 정도 수준이고 크게 자세한 건 아직 없어요. 아쉽게도. 특히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 선대 할아버지들이 일제시대나 활동 사직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 찍어놓으면 아주 또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역 역사의 공부에. 낙생역에 일제시대 사진이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자, 영화역도 이렇게 건물들이 있고 담장을 쳐 있고 민간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이제 말들이 놀잖아요. 이렇게 아마 팔달산 아래로 보는데 팔달산이니까 그렇지 팔달산 쪽에 이렇게 이제 역터가 마련돼가지고 여기 행정사무를 보는 것이 이런 역참 건물입니다. 그래서 낙석 행궁도 있었으로 보지만 임시 숙소로는 행궁을 또는 짓거나 주정소의 역할을 하는 파우달이 있었을 것이다. 파우달, 물결파, 파우달. 파우달이 그러면 어디서 그런 데였을까? 이 역사적인 학자는 어원을 찾다고 하니까 파우달이 뭐야? 파우달이 몇 번 뿡뿡거리다가 파우가 이제 발음이 나오는 거야. 파우를 한자로 저렇게 썼구나. 파우 하니까 몽골이나 청나라 만주족의 그 텐트가 생각나는 거야. 이쪽이 텐트죠. 우리 조선시대는 장막, 휘장, 군막, 휘장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식 텐트를 게르나 유들을 파우달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 파우달 숙소에 머무는 것으로 현재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판교 낙생 지역에 파우달을 많이 설치해놔가지고 민족, 몽골 문화, 청나라 문화 하면서 문화 교류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문화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 오키나와 문화 일꾼들하고 만나고 중국의 몽고나 또 중국의 또 문화를 만나가지고 문화 교류를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에 몽고 마을이 어디 있죠? 어디 있나? 양평인 어디 있어요? 양중건 있죠? 몽고 마을 한번 가보세요. 시간 나시면. 자, 파우달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몽고 텐트. 이런 식으로 장막이 쳐가지고 임금이 숙소하고 주변에는 이제 구인들의 보초 경계 서면서 깃발 세우고 뭐 그 장면이 연상되는데 매우 화려했을 겁니다. 도끼를 세우고 명조나 훈련도 간 구인들이 안의 경계, 밖의 경계를 섰을 거예요. 수백 명이.
임금 행차니까. 파우다 실지 장소인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구조 자료를 보시고 파우다는 임금이 거동 때 쓰는 임시 거처로서 휘장이나 장막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판교 낙생 지역의 역사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하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판교 지역은 도성과 강주 영인을 연결하는 탄천 중심의 교통의 요충지다. 따라서 교통마을 촌락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낙생장, 판교장, 송파장과 연결한 조선시대 상품 유통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다. 지금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서울 다음에 물자와 사람이 오가는 그런 거점 경제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판교도 IT 경제 신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차기 시장 출발해서 전부 이 말을 쓰더라고요. 성남의 새로운 AI 시티 도시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임금의 지방 행차 시에 온행이나 응행차나 강구나 사회를 사용할 때 머무는 숙소다. 연결해서 청계산, 또 정금원 교장, 그 다음에 낙생지 앞들, 그 다음에 저기 문현산, 지금 어디야? 분당 넘어가는 길 뭐죠? 저기 여기를 넘어가는 길 무슨 제죠? 그건 대제고개. 그런 넘어가는 그 옆산이 저기 강주로 넘어가는 게 전부 용인으로 넘어가는 게 강주인가? 그게 문영산 쪽이죠. 문영산 뭐 무덤도 공동묘지도 많죠. 그렇게 해서 임금이 사냥터가 여러 군데다라는 걸 청계산뿐만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자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은데요. 토론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역사 문화 유산이 이제 생겼어요. 알았어요. 판교 낙생역이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구나.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문화 자원을 역사 자원을 어떻게 오늘날 활용해 보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성남시 문화정책과라든지 문화운동가들의 이제 힘에 달려 있는데 맨날 똑같은 문화축제 할 게 아니라 판교 낙생역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소규모 축제라도 그쪽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 문화해설자 이런 사람들 중심이 돼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전설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야 돼요. 예를 들면 판교에는 효녀 도리장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효녀 도리장이 어떤 여자냐면 도리장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효녀예요. 아버지가 서울 도성을 축성하러 갈 때 다쳤어. 그래가지고 요새 말로 군대 가면 뭐 기가 조치시켰어. 근데 행방불명이 됐어. 뭘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 딸이 아버지를 찾아서 천리말리로 돌아다니다가 이 판교원에 와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찾은 거야. 아버지를 찾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치료도 하고 아버지를 구휼했다는 효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도 조그만 뮤지컬 또는 창극 요소가 됩니다. 시나리오 작가는 이걸 재밌게 꾸릴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남한산성, 수원화성을 20년, 30년 해서 계속 하니까 이산 드라마가 나오고, 네? 또 김훈인가요? 남한산 소설 써가지고 영화로도 만들었잖아요. 또 성남에서 뮤지컬도 했습니다. 판소리도 개발했어요. 성남 성남 문화회관인가요? 거기서 성남시청 이쪽에서 했나? 그 인조 때 그 뮤지컬도 했고 또 판소리도 90분짜리도 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임진택 선생이 판소리 창극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다시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발견한 거인데 통시사 왕해시 강주부 판교참 나오죠. 거기 등록을 해가지고 오키나와 유구국 사신들이 오고 가면서 이 지역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조선통신사 행을 재현할 필요도 있어요. 스시마에 가시면 맨날 거기는 통신사 행렬을 국가축제로 해요. 섬축제로. 근데 우리도 판교에서 성남시에서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조선통신사 영적 의례를 재현해볼 필요가 있죠.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인 사람도 교류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은 교통치. 그다음에 이제 교통 친화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도 좋아요. 그다음에 곁들여서 그 옆에 있는 천일산 보호수도 복원하고 국가 최고의 대한민국은 아직 없어요. 보호수 박물관도 건립했으면 하는 건데 우리 성남문화원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예요. 땅은 다 사놨어요. 근데 박물관 100억이 없어서 못 짓는 거야. 50억만 줘도 되는데 성남시 예산이 얼마죠? 판교 여기서 200조 300조면 국가 예산이 약 900조인데 3분의 1을 판교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엄청나게 국가 예산이 지금 800조 900조인데요. 1년 예산이. 여기서 200 아까 얼마 들어 220조인가 200 약 300조 만들어내면 성남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뭐가 나와? 뭐가 나왔잖아요. 저력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문화원장도 되고 문화부 장관도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정치바람 타지 않고. 이런 일꾼들이 커야 국민 주권 시대가 뽑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때는 이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점검은 이렇게 이제 할 것이 많아요. 그죠? 할 게 많아요. 이런 일을 여러분이 같이 해나가고자 오늘 강의했습니다. 교통체험학급 천진산 보수도 법원 그리하여 ICT 도시로 성남시가 재탄생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